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그맨 먹방 영상으로 홍보를 해주겠다며 속인 유튜버가 구속됐습니다. 홍보비 명목으로 뜯어낸 돈만 2억 4천만 원. 이 유튜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앞으로에서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 주제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 제명 의견으로 변호사 징계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변호사 징계 중 제명에 대해서 두 번째 주제로 알아보겠고 권 전 대법관 앞으로 어떻게 될지로 앞으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분의 새로운 게스트입니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임은지 변호사님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먼저 이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 한 유튜버가 식당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개그맨 먹방으로 이제 매장을 홍보해 주겠다며 이 돈을 뜯어낸 사건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자신의 채널에 개그맨들이 이제 해당 식당의 음식을 먹는 이른바 먹방 영상이라고 하죠. 네. 먹방 영상을 게시해주는 방법으로 홍보를 해주겠다면서 총 75명의 상인들을 속여서 2억 4천만 원의 돈을 가로챈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이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유튜버는 202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도에 있는 음식점, 카페 그리고 술집 등에서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접근을 한 다음에 홍보비 명목으로 이 상인 1인당 적게는 수십만 원, 또 많게는 1,000만 원 이상까지 돈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영상 보면은 진짜 이 실제 개그맨들이 출연은 했다고 해요. 네. 그 규모가 작은 유튜버는 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사기 행각을 벌인 게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면 6개월 정도가 이제 그 기간이 있었던 건데 뭐 내가 사정이 있어서 이런 뭐 일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뭐 영상을 못 올렸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 유튜버가 KBS 공채 출신 개그맨들이 자신의 유튜브의 채널에 출연한다면서 네. 상인들을 현혹했고요. 네. 또 실제로 방송을 통해서 얼굴이 알려진 개그맨들이 이 유튜버의 채널에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사정이 있어서 영상을 게시하지 못했다고 변명을 할 수는 있겠으나 해당 채널에는 2023년 10월 이후로 영상이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고 네. 문제는 바로 이 유튜버가 영상 게시를 중단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인들에게 접근해서 이 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챙기고 또 네. 약속한 홍보 영상도 게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알아보니까 지금 아예 영상 자체가 그 유튜브 채널에 아예 없다고 하는데 네. 일단 이제 뭐 경찰에 구속이 됐고 이런 이 인터넷 방송인의 사기 행각 요즘에도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또 어떤 경우가 있었죠? 네,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지난해 4월경 자신의 프로그램 시청자에게 연락을 해서 주민세 1,200만 원을 6월 초에 변제하겠다면서 빌려간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자신의 계좌로 송금을 받고 변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총 13차례에 걸쳐서 9,200여만 원을 가로챈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구독자 수가 무려 10만 명에 육박하는 유튜버의 경우에 지난해 2017년부터 수원 일대에서 130여 가구의 빌라 5채와 아파트 1가구를 사들인 다음에 네. 전세를 놨고요. 이제 그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차인 77명의 전세 보증금 119억을 가로챈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119억, 받고 있는 예.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른바 그 또 핫플이라고 하죠. 이 유명한 관광지나 이 도심 번화가에 가면은 이제 뭐 인터넷 방송 키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식당 같은 곳을 홍보한다 이렇게 뭐 방송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게 인터넷 방송은 이게 전통적인 이 방송 매체가 아니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좀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부작용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내가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튜버가 홍보를 해주겠다 이렇게 찾아왔다면은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먼저 무엇보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이 계약서에는 그 구체적인 홍보의 방법, 그리고 홍보 기간, 그리고 홍보 비용으로 얼마를 책정할 것인지가 명시가 되어야 되겠고요. 네. 만약에 이 특정 인플루언서나 유명인이 출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해당 계약서에 이를 특약으로 적시를 하고요. 또 네. 마케팅의 방법으로도 특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약정된 마케팅 비용을 바로 한꺼번에 선불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이제 계약금과 잔금의 형식으로 세분화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잘 들었고,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협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 제명 의견으로 변호사 징계 개시를 청구를 했습니다. 변협 징계위원회가 이 정례 회의에서 권 전 대법관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인데, 화면 보시면 이제 그 변호사 징계 수위가 나와 있는데 영구 제명, 뭐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 5단계가 있고 제명은 이제 두 번째로 높은 수위네요. 먼저 변호사님, 그 권 전 대법관 징계 논의 이렇게 돌입하게 된 발단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명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인 2020년 9월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취업을 했고요. 네. 그리고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화천대유에 관련 민사소송이라든지 행정소송 그리고 이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렇듯 이제 실질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변호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 전 대법관은 2022년 12월이 되어서야 변호사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때문에 검찰이 지난 7일 이제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고요. 네. 변협의 징계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예. 이에 변협과 변협 징계위에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 제명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일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제명 어떤 경우에 좀 이렇게 적용이 되나요? 네, 사실 제명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 네. 이제 제명은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징계 중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처분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제명이 되었던 사례를 좀 살펴보면은 네. 승소할 수 있다고 의뢰인을 속여서 수임료를 받는 등 상대방을 기망했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명의대여나 성실 의무 위반 등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 예. 혹시 그 변호사님 주변에 견책이나 과태료 이렇게 이렇게 처분 받는 분들도 계신가요? 제 주변에는 사실은 보지는 못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만약에 이제 받게 되면은 알게 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이 정직과 이 제명의 차이도 궁금한데 어찌됐든 뭐 정직이나 제명이나 어차피 뭐 일 못하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제명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5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되고 5년 후에서야 변호사 재등록이 가능한 반면에 네. 만약에 정직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만 변호사 활동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뭐 공통적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은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재판 변론이라든지 뭐 사건 수임이라든지 유료 법률 서비스도 할 수가 없고요. 네. 정직 징계 이전에 맡은 사건이 있다고 하면은 다른 변호사님께 이 사건을 넘겨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 영구 제명이 있던데 그럼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영구 제명은 이제 아예 뭐 변호사 생활을 못 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영구 제명은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처분입니다. 네. 때문에 영구 제명이 확정이 되면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변호사 재등록 자체가 불가하고 네. 변호사 생활을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 그리고 그 권 전 대법관 말고 또 이 고위공직자가 이 고위공직에서 일하다가 징계 논의가 개시된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어떤 네, 경우죠? 맞습니다. 실제 법제처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법무법인 부산의 김회수 변호사님의 네. 경우에 변협이 수임 자료 제출 의무 위반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법상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 이 수임 자료와 그리고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 변호사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 김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2022년 5월 이제 인사수석에서 퇴임한 후 법무법인에 재직을 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화재 등을 대리한 12건의 수임 자료를 소속 지방 변호사회인 부산 변호사회에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요. 예. 네. 같은 기간 동안 또 자신이 수임한 사건인 36건의 경류 증표도 부산 변호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변협 자체 징계 말고도 이 업무 정지 명령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 전에 한 차례 지적을 받았었는데 이 업무 정지 명령 이게 어떤 건가요? 네,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 회부된 경우 만약에 이제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들면은 업무 정지 명령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변호사가 징계 절차가 확정되려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사실상 정직이나 제명 위기에 놓인 변호사는 징계 확정 전까지 정상적인 변호사 영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은 사회 공공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 징계 처분을 사실은 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을 한다면은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을 텐데 네네네. 지금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은 법무부 장관이 2018년 이후에 7년 동안이나 변호사에 대한 업무 정지 명령을 개시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현재 지금 업무 정지 명령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징계. 이 변호사님들께 징계란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변호사에게 징계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네.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서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또 사회 질서 유지와 법률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만큼 네. 이러한 사회적인 책무를 명심하고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변호사 네. 징계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네, 앞으로 이 사법부와 법률시장이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전망을 알아보는 앞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문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